같이 안 가면 조사 때 뭘 문제 삼을지도 사실 되게 알기가 어렵고, 변호인 의견 쓸 때도 그 사진을 사실 봐야 이 사진은 법리적으로 뭐 과찰이 아닙니다, 뭐 이 사진은 다운받은 겁니다, 뭐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사 때 가서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대응이 좀 늦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검사 출신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네, 강화된 이유가 N번방 사건 이후로 오. 그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대검찰청에서 그 사건 기준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쵸. 근데 입건이 됐을 때는 N번방 그러한 사건인지 이렇게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카찰죄인지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카찰죄면은 구형이라고 기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사건 처리 기준으로 대로 검사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뭐 A 검사한테 가면은 기소유예요. 똑같은 범죄인데 C 검사한테 가면 막 구속이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사건 처리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새로운 지침이 나왔는데 그 지침을 일탈하는 어떤 처분을 한다.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그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데 그 기준 자체가 올라갔네요. N번방 때문에. 그래서 호기심에 몰카하시다가는 요즘 지하철 경찰대도 있고 신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행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영상은 만약에 본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라고 하면 이 수사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제 일반론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카찰죄 조사 한 번으로 끝나나요?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한 번, 또 나중에 또 한 번. 카찰죄로 본인이 만약에 입건했다라고 하면 나는 2번 이상 경찰서는 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은 꼭 하셔야 됩니다. 가장 흔하게 카찰죄 사건이 처음 시작되는 경위가 어떻죠? 뭐 이제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찍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를 하다가 몰래 카메라를 켜가지고 촬영 버튼을 누르면은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소리를 피해자가 듣고서 너 뭐 하냐? 맞아요. 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모텔로 노조정해가지고 맞아요. 네, 심하면은 현행범인 체포하고 아니면 임의동행하거나 그렇게 시작됩니다. 경찰이 뭐 임의동행이든 현행범인 체포든 이제 지구대로 데려가잖아요. 그 다음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진술 청취를 한번 하고 무조건 휴대전화기를 압수를 당합니다. 그렇죠. 범행 도구인 휴대전화, 이를 통해서 어떤 걸 검찰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촬영죄니까 이제 촬영한 동영상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사진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게 되는 부분들이 항상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여죄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상습범인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가를 반드시 포렌식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포렌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고 그 절차에서 어느 부분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영장을 보면은 그 휴대전화기를 압수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휴대전화기 내에 저장되어 있는 관련 전자정보를 그쵸, 압수한다고 되어 있기 네네네네. 때문에 네. 그 관련 전자정보를 추출해가지고 압수하는 절차를 이제 포렌식 절차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은 그 핸드폰 내에 수많은 파일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 선별되는 영상들이 내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가 이거를 판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이 선별 절차에서 대응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보통 이제 지방 경찰청의 포렌식 팀이 있잖아요, 경찰들은. 그래서 복원을 하면 그 복원된 자료를 해당 경찰서로 보내요. 그럼 그 담당 수사관이 전체 중에 이 사건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선별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선별 절차에 변호인과 피의자가 함께 가서 법리적으로 주장할 부분, 내가 찍은 것이 아닌 부분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될 부분들을 좀 밝혀서 본인이 잘못된 부분만 특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때 판별 때 같이 안 가면 대응을 하기가 힘들죠. 대응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사 때 뭘 문제 삼을지도 사실 되게 알기가 어렵고, 변호인 의견 쓸 때도 그 사진을 사실 봐야 이 사진은 법리적으로 뭐 과찰이 아닙니다, 뭐 이 사진은 다운받은 겁니다, 뭐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사 때 가서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대응이 좀 늦어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의뢰인들이 막 이러세요. 다른 로펌 상담 받아보니까 포렌식 다 알아서 잘 하니까 안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조사 이런 건 안 가도 되는데 선별 절차는 꼭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찍은 사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제가 한 개가 되느냐, 사실 10개가 되느냐, 100개가 되느냐, 범죄 일람표가 생기냐, 공소 사실만 적히냐, 이게 너무 차이가 확연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사실은 내가 수사받는 범위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포렌식을 하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변호사님. 그 여죄 발견도 그렇고 이 사건 관련한 영상이나 동영상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유포했는지도 보잖아요. 유포한 흔적이 있으면 주거지에 PC나 아니면 태블릿 PC 같은 걸 보러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유포된 거랑 단순히 촬영이랑은 처벌수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막 이걸 어떤 막 웹사이트 같은 데 올린다 이러면 뭐 수사 단계 때부터 구속되실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포렌식 하는 건 여죄 수사용, 본건 범행에 대한 증거 확보, 세 번째 유포까지 했는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카찰이 진짜 선처가 어려운 게 피해자가 성명불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원나잇 하면서 이제 못 찍었을 수도 있고 맞아요. 하니까. 네. 그리고 피해자 자체가 얼굴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특정 신체 부위만 찍는다든지 해서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그 남자도 기억이 안 난다, 이름 연락처 이러면 합의 자체가 합의를 못하죠. 네, 불가능해서 사실상 맨 마지막에 발각된 피해자만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럼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특정된 피해자만이라도 합의를 하고 진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시는 게 좋다. 이 사건의 잘 해결을 떠나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검사도 이 사람 다시는 그래도 재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피의자들 중에서 휴대전화기가 압수가 되니까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검찰청에 찾아와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카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행 도구이기 때문에 피의자 소유라면은 몰수 대상이 되고 몰수 대상이 안 된다면은 폐기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었었던 동영상 자체를 복구해가지고 유포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검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시 돌려주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몰수 또는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기 뺏기고 싶지 않으면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죄를 하지 않으셔야 네. 된다는 거를 명심하십시오. 오늘 영상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으로 본인이 입건되게 되면 어떤 식의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포인트로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을 하는지 또 포렌식 과정 중에 변호인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본인이 잘못한 만큼만 정확히 처벌받을 수 있는지까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